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26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동반 하락 출발했지만 흐름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내내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3,200선을 회복했었지만 오늘은 3,200선 다시 내줬습니다. 3,179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는 하락세 보였지만 지금 현재는 반등하면서 800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801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 효과는 하루짜리에 그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해석을 곰곰이 해보니까 이게 진짜 저렇게 금리도 많이 내려가고 주가도 저렇게 많이 오를 일인가 이렇게 다시 회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한국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조은행 변정규 정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좀 정상회담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불안함들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니나 다를까 SNS로 글들을 올리면서 좀 불안했었는데 그런 것 대비해서는 정상회담 자체는 좀 무난하게 끝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미팅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협상의 달인에다가 모든 것들이 이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넘어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부터가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부분들, 어떤 부분들 생각하시나요? 실무적인 이제 회담들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기본적인 그런 틀의 합의는 했지 않습니까? 틀을 합의를 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 하나하나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를 들면 자동차 관세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세율과 예를 들면 얼마만큼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구체적인 이 실행 계획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앞으로 있어야 될 거고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환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도 연결된 그러한 미국의 투자들 이런 것들과도 많이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회담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번 회담에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어떻게 보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북풍이 조금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올 수 있다면 한국의 경제 상황이나 금융 상황에도 어떤 좋은 점, 훈풍이 일지 않을까, 증시에도 훈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자체는 사실 코스피가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이게 지금 협상 회담에서 구체적인 알맹이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증시 자체에서는 큰 반응이 없었던 걸까요? 글쎄요, 어저께 거의 다 반영이 됐었고요. 보통 이미 선반영? 네, 선반영이 많이 됐었고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왈가왈부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단서를 얘기한 적이 없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파월 의장이 고용에 얼마나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지, 고용 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향후 하반기 미국 경제에 어떠면 예를 들면은 문제점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악화되면은 대량 실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결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문서로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것은 처음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아마 작년에서도 이런 것들을
문서적으로 공식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도 얘기를 갖다가 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처음으로 고용 악화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9월 달에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마 조금 더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무님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신. 자연스럽게 잭슨으로 넘어왔는데 왜냐하면 솔직히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되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뭐 이렇게 되게 짚을 만한. 좋은 얘기만 계속 하려고 애를 썼고 최대한 중국 얘기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다행히 중국 정말, 얘기를 네. 좀 덜 해줘서 그냥 잘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잭슨홀 얘기가 실제로는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되게 매파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다 같이 비둘기라고 얘기하면서 이더리움 막 15%씩 올리고 막 이 리스크 자산들의 쪽으로 다 막 쉬프트가 됐었는데 하루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어저께는 또 다 내렸잖아요. 이더리움이나 가상 자산들도 되게 많이 내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크게 좀 봐야 될까요? 어저께 그 뭐 22일이죠. 22일 날 잭슨홀 미팅의 발표문, 뭐 잭슨홀 심포지엄의 기조 연설자였습니다. 파월 의장. 이 기조 연설문을 보자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내용이 달라요. 이제 전반부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그 다음에 향후 단기죠. 단기적으로 하반기 미국의 뭐 금융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했고요. 후반기는 미국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5년 만에 개정을 했거든요, 문구를. 전면 개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고쳤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그라운드, 뭐 배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설명을 갖다가 굉장히 상세하게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전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비시한 비둘기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게 하는 그런 문구들과 발언들이 있었고요. 후반에 이 프레임워크 자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경직되고요. 하나의 문장은 또 굉장히 강한 문장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forcefully라는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라는 그리고 commitment 약속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강한 문구 단어들을 넣어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연준위원들이 다 같이 이것을 갖다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그런 문구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앞으로 뭐 고용을 위해서 앞으로 경기 진작만 할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강하게 이렇게 옥죄는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연준 위원들이 만장일치였거든요. 합의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제는 앞쪽을 보다가 굉장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게 너무 좋았는데 후반에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니까 조심스러운 문장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빌미로 해서 하반기 내년에 금리 인하를 갖다가 조금 늦게 주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22일 날 있었던 이 발표문의 가장 큰 핵심은 파월 의장의 고민이라고 제가 뭐 얘기를 하고 싶어요. 파월 의장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미국의 경제는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예전만큼 굉장히 좋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뭐 경기 부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견조적인 성장은 있지만 그만큼 강하지 않은 조금 성장이 둔화되고 고용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악화됐기 때문에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그런 와중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게 올라가는 경우 혹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는 경우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관세율이 15%나 더 높은 수준에서 많이 지금 뭐 합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향후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물가가 높은데 경제가 조금 안 좋아졌다고 해서 내릴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영어로 풀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요 파월의 발언을 가지고 하루하루 증시의 반응 자체가 너무 휙휙 바뀌고 있는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9월에는 그래도 금리를 인하할 것 같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는데 그 이후가 문제일 것 같다라고 하면서 뭐 간밤 미증시도 그랬던 것 같고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그런 반응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금리 인하 몇 번 예상하세요, 전문님? 글쎄요, 이번에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월 의장이 전반부부터는 뭐 비득이적으로 금리 인하를 이렇게 예상하는 그러한 단어를 많이 썼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장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생각해요. 장소요? 예, 그 잭슨 홀이라는 어. 회의가 열리는 장소가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네.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긴 했는데 너무 좋아요. 가보면은 마음이 확 트여지고요. 뭐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워싱턴에 있을 때랑은 다른 기분이 되는 걸까요? 좀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제 뭐 왜냐하면은 이런 어떻게 보면 초목도 보고요. 물론 거기 가면은 이제 불곰들이 많기 때문에 좀 위험은 하지만 아주 좋거든요. 직접적으로 가지만 말고 멀리서 이렇게 산을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이제 나도 모든 걸 잊고 9월 달부터는 적어도 한 번은 내리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9월에 내리기로 마음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11월 달, 12월 달에도 내릴 것인가 과연? 이것은 이제 차후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하겠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뭐 PC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고요. 게다가 뭐 한 번 더 9월 달까지는 뭐 고용 데이터도 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그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하지 않을까 보는데 지금 미국의 그 고용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둔화에 조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일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속도가 얼마나 빨리 낮아지느냐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가느냐. 그냥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면 프레임워크를 문구를 수정한 듯이 앞으로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거거든요. 추가적으로. 만약 9월 달에 한번 내렸다고 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가 한 번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일단 내려놓고 나오는 숫자를 좀 보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 정도라고 저는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파월이 연설한 맨 뒤쪽 차트를 보면 이제 수정되기 전점을 찍고 수정된 다음에 고용집도 확 떨어진 거를 보여주면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때문에 9월은 데이터 디펜던트로 한 거야. 내가 트럼프에게 밀려서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구나. 역시 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뒷부분에서 얘기한 그 정책 부분 바꾼 부분은 오히려 저는 오히려 매파적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세요? 후반에 그 뭐 통화 정책의 에버리지.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매파적으로 보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그 뭐 유연 그 물가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유엔 물가제로 바꿨다는 건 뭐냐면 이전의 것을 폐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12년에 원안대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물가와 고용, 이제 물가와 고용을 같이 생각하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이런 면으로 이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2020년에 수정된 프레임워크는 상당히 지금하고 달랐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기억이 짧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을 오랫동안 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5년 전만 해도 완전히 달랐거든요. 2008년도에 리만 금융 위기 이후에 미국은 7년 동안 초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0%에서 0.25%였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도 없었어요. 리만 금융 사태 때는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없었습니다. 마이너스로 갔을 때도 있었어요. CPI가.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돈을 그만큼 빨리 또 많이 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그리고 그걸 또 빨리 풀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사람이 맞으면 그 다음에는 아프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대처하잖아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번 코로나 때는 그만큼 빨리 더 많이 더 빨리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돈도 굉장히 많아요. 세계에 이제 그 유동성은 지금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이런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성장이 가겠지만 앞으로 유동성을 갖다 더 넣어주지 않으면 이런 것은 언제든지 이제 사이클상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이러한 고층을 파월 의장이 또 얘기를 해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용 악화가 진행이 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왜냐하면 이민을 막고 있잖아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뭐 노동자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관세 정책, 관세로 인해서 지금 물가도 지금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고용이라든가 경제가 둔화되고 있는지 아니면 경기 사이클상으로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둔화가 되는지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전자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질러 놓은 물이죠. 이제 엎질러 놓은 물은 자기는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통화 정책으로 어떻게 해야든 할 수가 없는데 사이클상 내려가는 것은 내가 부양을 하든 뭐든 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연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관세로 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 때문이지 통화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면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금리가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높은데도 금리 인하를 하면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면죄부를 받겠다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근데 파월 의장은 너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고충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통화 정책만 신경 쓰는 것도 힘들 텐데 트럼프가 너무 압력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뭐 연준 인사들의 이 구성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의 앞으로 파월의 결정에 있어서 뭔가 다른 돌발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연준의 독립성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독립성이 중요한데 지금 리사 쿡 이사가 또 여러 가지 뭐 뉴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해임 통보도 얘기도 나오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 3명의 연준 위원이 벌써 트럼프 인사로 이렇게 채워질 전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뭐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 쿡 이사마저 이제 트럼프 인사로 채워진다면 이제 4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뭐 파월 의장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압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하반기 연말부터 시작해서는 그런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독립성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트럼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이후에 내년 5월에 이제 만기가 됩니다. 이제 임기 만료. 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연준 의장을 지명하게 된다면 뭐 4명에서 5명까지 이제 트럼프 인사가 7명 중에 채워지게 되는 대다수가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가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내년 뭐 중반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만약에 그런 환경이 마련만 된다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미국 전체로 봐서는 일리가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실제로 금리만 낮추면 기본적으로 부채가 많으니까 이제 비용이 줄어들 거고 비용이 또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금리 낮춰진 것만큼 경기도 부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은 실업률도 오히려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오히려 정부 부채는 적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20년도에 실제 에버리지 넣고 그다음에 숏팔이라는 부분을 넣었잖아요. 고용에 맞습니다. 있어서도 그걸 넣었던 걸 다 뺀 건데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은 실제로 이제 오히려 매파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충분히 있었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는 뭐 상방을 생각하지 않는 네. 왜냐하면은 고용이 떨어지면 그것을 메꿔야 된다. 죄송합니다. 메꿔야 된다고 문구를 수정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용이 너무 강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너무 하락이면은 그것을 끌어내릴 수도 있는 그런 문구를 양쪽으로 다 이제는 뭐 볼 수 있는 그러한 문구로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매파적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리를 갖다 크게 내린다면 상당폭 내린다면 미국의 부채 문제는 굉장히 좋겠죠.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제 미국의 공화당 인사가 이제 말한 것 같은 이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었는데요. 근데 그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제 많은 의원들이 그런데 공감을 하긴 합니다. 금리를 내려야지, 이제 기준금리를 내려야지 시장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시장 금리를 내려야지 이제 미국채를 발행할 때 금리를 낮게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사실 미국 정부가 부담을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불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과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채권도 그만큼 많이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죠. 그래서 반대로 말한다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관세 문제를 지금 야기해 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잘 매듭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관세 수입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채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다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자체를 돌리는 이런 문제를 다시 고민해 봐야 될 텐데요. 이제 공화당에서 어떠한 구상을 할지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정책에서의 핵심적인 변수가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월은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가 얘기한 대로 금리 내가 낮춰볼 수도 있겠지만 낮췄다가 인플레이션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 돼버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되는데 고용도 나빠지고 금리 올라가서 회사들 망하고 이렇게 될까 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개인적으로 본다면 벌써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초기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고용지표 악화, 게다가 상반기의 경제 성장률을 본다면 작년과 비교해 본다면 상당히 지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일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앞으로 미국의 그 경제 성장은 조금 정체가 될 가능성들이 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잭슨홀 발표 이후에 테슬라가 6% 오르고 다른 주식들이 이렇게 크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번에도 연출하긴 했지만 과거라 하면은 3, 4년 전에 같이 이렇게 모든 주식들이 막 5%, 10%씩 오르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큰 성장은 주식시장의 큰 성장은 조금은 과거에 비해서 더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인플레이션은 계속해서 좀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우울해져요. 왜냐하면은 지금 물가가 굉장히 높은데 경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될까? 금리를 내리자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더 높아질 것 같고, 금리를 올리자니 경제가 안 좋아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파산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식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자식의 우산 장수가 우산 하나 장수. 있고 신발 장수가 집신 장수가 있는데 비가 오면 한 사람이 좋고 비가 안 오면 다른 자식이 좋고 두 개를 갖다가 어떻게 잘 밸런싱 할지 그 말을 갖다가 밸런싱이란 용어로 풀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밸런싱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떠한 것을 먼저 부양할지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서는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무엇을 잡을지. 왜냐하면 지금 프레임워크 자체에서는 이게 이제 강화된 인플레이션을 더 어떻게 보면은 관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갖다 표명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2020년도에 있었던 수정보는 조금 더 성장 측면에 치우친 측면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고용도 낮고요. 성장률도 낮고 게다가 인플레이션도 아까 마이너스까지도 갔었다고 했잖아요. CPI가.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경기 부양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파월 의장이 고민이 생긴 겁니다. 이게 그냥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지만 조금씩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정의하는 게 맞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논의의 어떻게 보면은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들어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달러도 궁금해요. 지금 달러 인덱스 거의 97, 98선에서 좀 묶여 있는 듯한 기분인데 달러 앞으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달러 많이 갖고 계십니까? 갖고 있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옛날하고 달리 달러 강세가 뭐 수년 동안 이렇게 지속이 됐었잖아요.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대에서 지금 2021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환율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이 1,300원이 넘는 이 고환율이요. 지금 3, 4년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준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대 우리나라 평균 환율을 보자면 한 1,130원 종가, 2020년 코로나 전까지로 본다면 한 1,130원에서 1,150원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는 1,300원대도 넘어서 1,400원대까지 이제 막 가니까 너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당분간은 이제 앞으로는 달러를 갖다가 팔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정책으로 회귀한 그런 회사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냥 받으면 전부 다 팔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인데 빨리 팔아서 이것을 갖다 언제든 살 수 있고. 그런데 이제는 달러 강세가 되니까 이제 이것을 갖다 다시 살려고 하면 너무 비싸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간 것은 2021년부터예요. 2021년부터 시작해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요, 굉장히 반대 방향을 걷게 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렇지만 한국의 기준금리는 좀 낮게 올라가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무려 상단이 4.5%예요. 한국의 기준금리 2.5%잖아요. 이 격차가요. 보통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낮아야 돼요. 한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더 안전통화하기 때문에. 근데 미국의 이자율이 더 높아요. 지금은. 그래? 안전통화인데 이자도 더 많이 줘?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글로벌리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선이기 때문에 강달러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유로 강세입니다. 지금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격차가 역전이 돼 있고 역전폭이 2%포인트로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지금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1,400원 가까운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러한 역전폭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또 딴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환율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뭐 애들 미국에 학비도 보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 여행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업들은 뭐 영업도 해야 되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달러가 필요한데 달러를 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을 주고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환율이 변하니까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기 위해서 우리는 뭐 잭슨 홀도 봐야 되고 FOMC도 봐야 되고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기분이 좋으신지 나쁘신지 이것을 갖다 보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잭슨 홀에서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더 보내드려야 되나 싶습니다. 더 좋은 곳에서 호연지기 키우실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는 거예요. 금리가 더 내려가고 미국 금리가. 그러면 이제 환율이 좀 더 빨리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우리도 미국 주식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계속 해외 자산 늘리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 계속 해야 되고 뭐 트럼프 3,500억 불 또 원화를 사던 뭘 하던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커요. 그 네, 금액이. 그 금액이 우리 거의 그 외환보유고의 거의 한 7, 80% 수준인데 엄청 큰 돈인데 금액입니다. 그거 뭐 사든지 뭘 하든지 어쨌든 원화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원화가 과연 약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약세가 아니라 강세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다시 회귀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투자거든요. 네. 투자가 나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뭐 엔화에 있어서는 뭐 엔킬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잖아요. 작년에 크게 당했죠. 엔킬이라는 거 이제 뭐 금리도 낮고 뭐 성장률이 낮으니까 밖으로 빠져나간 거거든요. 해외 투자를 많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다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원캐리 트레이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원캐리예요, 이게. 원캐리가 벌써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네. 수년 동안. 이 원캐리가 너무 나가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이 우리나라 예탁원이 집계한 금액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금액들이 조금만 돌아온다면 지금 뭐 우리가 20조, 30조의 경기 부양, 소비자 어떻게 보면 쿠폰을 지금 다 이렇게 지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의 10배 이상
지금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간 돈으로 돈 벌어서 쓰고 있는데 그 국내 주식 산 것보다 훨씬 많이 돈 벌었잖아요. 나가서 그 돈 벌어서 이제 외화벌이 한 건데 중소기업보다 더 많이 번 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투자 수익률이 좋았어요. 엄청 그렇지만 좋았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될 것인가? 이것은 또 딴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앞으로 그 서학개미 분들이 해외 주식에서 미국 주식에서 돈을 계속 버시려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돼요. 뭐냐면 환율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 그 주식 기초자산도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은 달러를 가지고 샀기 때문에 내려오면 안 됩니다. 환율도 올라야 돼요. 이게 두 개 다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환율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그런데 앞으로는 주식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올 수 있지만 환율은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파워 의장님이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손을 맞잡고 이제 앞으로 더 빨리 내리겠습니다 하는 순간 서학개미들은 조금 우리나라 국장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로도 좀 관심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마무리는 훈훈하게 되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한 현대차 그룹이 올해부터 4년 동안 미국에 26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발표한 21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증가한 규모인데 이번 투자액 증대는 로봇 공장 투자에 집중됐습니다. 미국에 3만 대 규모의 로봇 공장을 신설하고 로봇 생산의 허브로 자리매김시킨다는 구상인데요. 이 소식에 더해 노란 봉투법 통과 이후 산업용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관련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오늘 SP시스템스는 상한가 기록하면서 8,780원에 마감했고요. 또 현대위아와 자동차 생산 로봇을 공동 개발했던 푸른 기술은 19%대 급등하면서 9,400원에 마감했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오늘 16%대 올랐고 나우 로보틱스와 코닉 오토메이션도 각각 11%, 15%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젠슨왕 엔비디아 CEO의 포옹이었는데요. 또 리더의 만남은 양사의 반도체 협력 가속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산업 전반에 호재가 될 거란 전망을 불러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관련주 중에서는 먼저 DB하이텍이 오늘 5%대 강세 보이면서 46,650원에 마감했고요. 넷패스도 6%대 오르면서 11,900원, 코미코가 오늘 9%대 올랐고 PSK와 TFE가 각각 6%대 강세 시연하면서 일부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피부 미용 장비 업체 인모드부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을 미국에 유통하는 에볼러스, 신약 개발 회사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인모드입니다. 현재 주가는 1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 1,323억 원, 영업이익은 317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수요 부진으로 매출은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유럽 시장에서 2분기 매출 2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를 만회했습니다. 현재 15건 이상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미용뿐 아니라 비뇨의학 같은 의료기기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기부전 관련 의료 장비는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고 FDA 적응증 허가를 받을 경우 사업 확대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2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5억 1,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인수, 자사주 매입, 배당 같은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볼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7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23달러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964억 원, 매출 총이익은 629억 원을 기록했지만 순손실은 23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톡신 사업은 미국 내 수요 부진으로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필러 사업은 2분기 매출 135억 원을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히알루론산 필러인 에스팀을 내년에 정식 런칭할 예정이고 광대와 중안부 필러인 에볼리스 스컬프트는 내년 2분기, 입술 필러 에볼리스 립스는 27년도에 미국에 출시해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분기 흑자 전환 목표와 중장기 목표인 2028년 매출 7천억 원, 영업이익률 20% 이상도 그대로 유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입니다. 현재 주가는 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6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높은 R&D 비용으로 EPS는 기대치를 하회했지만 사노피와의 계약에서 달성한 성과금, 즉 마일스톤 700만 달러를 수령해서 2분기 매출은 1,922만 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했습니다. 진행성 고형암 환자 대상 신약 후보 물질인 REC617은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했고 하반기에는 용량 증가 임상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REC1245는 내년 상반기 안정성과 약동학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 2분기에서 내년 1분기 사이 여러 항암제 임상 데이터 발표와 마일스톤 달성 이벤트가 예정돼 있어서 주가 반등이 가능할 걸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 발표 후부터 한미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하게 됐는데요.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혜 업종이 무엇일지부터 찾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업종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수혜를 받을지 우리가 예상을 해보면서 미리미리 투자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셀온처럼 발표가 다 나자마자 오늘은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간밤에 정상회담이 끝난 상황에서 오늘은 또 새롭게 어떤 업종이 주목을 받았는지 앞으로 주목해야 할 업종은 무엇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미 정상회담 저희가 돌발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 크게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 대비 무난하게 끝난 상황이 됐는데요. 좀 정상회담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알래스카 LNG 관련주나 이런 것들은 오늘 오름세를 보이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사실 기대감이 그만큼 많이 반영됐던 주식이랑 상대적으로 좀 덜 반영됐던 주식 이런 것들이 좀 갈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그간에 워낙 미리 기대했던 분야들, 조선이나 원전이나 이런 쪽들은 조금은 분명히 주춤한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반면에 알래스카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라든가 아니면 약간 대북 관련 이런 쪽들이라든가 뭔가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회자가 많이 되지는 않았었던 이쪽 분야들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어쩜 좀 당연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트럼프의 이제 그 전략 자체가 항상 그때 가서 무언가를 터뜨리는 것보다는 미리부터 일단 SNS로 얘기를 하고 굉장히 많이 언론에 흘린 다음에 실제로 그때 가서는 새로운 얘기는 그다지 많지 않은 이런 것들이 보통은 패턴이라서 이번에도 결국 주식시장도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한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우리가 그거 말고 걱정을 했던 거는 돌발적으로 뭐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는 얘기 안 했었는데 우리가 또 걱정하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뭐 농축산물의 그런 시장 개방이라던가, 뭐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던가, 아니면 사실 외교적인 그 관행을 벗어나는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걱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많지 않아서 뭐 무난히 좀 넘어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정상회담 직전에 뭘 사야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큰 그림에서 여튼 한미 간의 경제 협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브레이크 걸 만한 새로운 것들이 뛰쳐나온 건 없다. 그러면 좀 단기에 이러한 새로운 이벤트로 생각돼서 조정 나오는 주식들을 좀 장기적인 호흡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조정을 거치면은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예. 보시는 거네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 금리가 낮춰진다 그러면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되면서 이제 하루 동안에는 원화도 막 10원씩 강세가 되고 막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하루 딱 지나자마자 그냥 다시 10원 다시 또 올라가고 예. 그다음에 주가는 빠지고 외국인 매도하고 현물 매도하고 선물 매도하고 이런 상황으로 전환이 됐는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연관성이 잭슨홀이나 아니면 미국 금리 연관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국 영향은 사실은 저는 네. 그 전에 사람들이 좀 쏠림이 좀 있었고 그게 교정된 정도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잭슨홀 이전에 원래라면은 한 25pb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베이스인 거는 사실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쯤에 어떤 얘기들이 많았냐면은 %로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약간 50bp 금리나 B컷 가능성까지가 확 높아졌다가 또 하루 이틀 전 직전에는 파월의 성향을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 그러면서 오히려 동결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가 혼란스러운 것들을 기간들을 거쳤는데 사실은 그 변동성을 다 하나하나 뭐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결과적으로 지금 안착해 있는 건 어느 정도냐면은 25bp 금리 인하 확률이 한 85% 정도 그리고 동결 가능성이 여전히 한 15% 정도 남아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은 한 일주일 이전에서 뭐 길게 보면 한 달 이전이랑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간 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생각은 역시나 크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다. 근데 경제 지표가 그 사이에 바뀐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한 달 정도 사이에 업데이트됐다. 이 정도 의미 부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랑은 별개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라는 거의 속성이 장기적인 큰 그림이 있고 근데 그거를 단기적으로 좀 더 좁혀서 보면은 짧게 뭐 이벤트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그 이벤트의 정점을 만드는 거였냐? 라기보단 사실은 이거는 앞으로 트럼프 정권 임기 내내 한 4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프로젝트들이 지금 먼저 앞서서 얘기들이 다 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럼 아마도 이게 뭐 몇 달 내지는 올해 정도로 주가를 당겼다 이런 거는 가능한 얘기지만 4년치 주가 당긴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 정상회담 자체에서는 사실 우리 기대만큼 조선이나 원전에 대한 언급들이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상반기만큼 조선이나 원전이 앞으로도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 이번에 나오지 않은 거는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끼리 만나는데 그렇게 세세하게 뭐 어떤 조선소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실망은 당연한 건데 또 그것 때문에 또 재계 총수들이 다 이번에 미국을 간 거고 거기서 미국 경제인들이랑 또 얘기를 하고 얘기로는 뭐 1박 2일 뭐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활발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그 결과물들이 착착 앞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조선이 처해 있는 상황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근데 앞으로 지금 들어오는 일감이 많다고 해서 조선소를 새로 짓고 도크를 새로 짓는 건 사실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3년치의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에서 뭘로 주가를 더 끌어올릴 거냐라는 게 사실은 고민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군함 쪽, 뭐 유지 정비 이런 쪽들을 수주를 받는 건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꽤나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배를 만들어야 되는 도크를 짓는 것보다 유지 정비에 필요한 그런 규모의 뭐 조선소, 거기에 필요한 뭐 인력 장비 이런 것들은
사실은 훨씬 더 좀 더 구하기가 수월한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의 매출은 그러면은 계약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1년 안에 사실은 이익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 끌어올려진 상황에서 조선이 더 가려면은 사실 토크가 더 필요한 문제인데 그게 어려운 거였으니 그거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MRO 사업 같은 거를 수주하는 것들은 앞으로 분명히 주가 측면에서 모멘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초에 그 한수원이랑 웨스팅하우스가 얘기를 한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본격적인 시장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걱정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결국 이번에 그거를 합자회사 이런 형태로 웨스팅하우스랑 뭔가를 만들어서 간접적으로 같이 진행하는 식으로라도 뭔가 한국이 딜을 더 따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결과물들이 나와주면은 분명히 이것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재료는 있는데 그게 뭐 오늘 새벽에 나오기는 어려웠던 거고 아마 곧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도크 같은 경우는 아예 미국에 지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예. 도크는 미국에다 줘라.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됐을 때 조선 그 업종 자체 내에서도 실제로 미국에다 지어도 결국 수익은 어쨌든 회사로 잡히긴 잡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조선도 좋게 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앞으로 실제로 도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배를 만들게 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조선업이 강력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실은 그 동남권 벨트 안에 조선 기자재 이런 업체들이 밸류 체인이 굉장히 촘촘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원활하기 때문인데 미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고 트럼프 정권 내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힘든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는 사실은 뭐 하나오션이나 이쪽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겠죠. 지금 반도체도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기대됐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반도체주들 주가 해서 보면 삼성전자도 1%대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조금 오르는 모습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뭐 SK하이닉스 주가는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기대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이 부분은 지금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게 항상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주가가 그래서 실적 발표 직후가 좋으냐는 조금 다른 얘기였던 것 같아요. 항상 좋다는 걸 너무나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목표 주가를 엄청 올립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항상 이럴 때는 실적 발표가 실제로 나오면은 다 좋았는데 실적 전망의 상단보다 약간 못했다는 이유로 기대치가 너무 주가는 높았다. 또 빠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러면 아마도 그 같은 기간 동안 보통 이제 그러고 나서 나오는 조정이 뭐 한두 달 이런 식이니까 그럼 그 앞으로 한 달 동안 그런 걱정은 비슷하게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계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큰 그림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좋을 거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2분기 빅테크 실적들 쭉 나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뭐 그때도 이제 뭐 팔란티어 주가 떨어지고 이런 버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AI 기업 중에서 그 돈을 버는 기업이 5%밖에 안 된다. 95%는 아직도 손해다, 수익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작년쯤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작년쯤에 세콰이어 캐피탈 이런 데서 IT 버블론 얘기를 하면서 100% 다 돈 못 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가 좋아진 게 어딥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5%가 사실은 어디냐면은 제일 큰 기업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팔란티로 사실은 그런 기업이 흑자를 여튼 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비싸냐는 차치하고 그리고 메타. 그러면 사실 제일 투자 많이 하는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는 앞으로도 투자가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엔비디아 실적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계속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 앞서서도 이제 비슷한 논조의 얘기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반도체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럴 때가 주가는 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랑봉투법 어제부터 노랑봉투법 패스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로봇으로 가고 휴머노이드 관련주들이 혼자서 뭐 주가가 빠지든지 말든지 다 날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지는 않겠죠. 로봇은 기본적으로는 AI 테마의 일부가 맞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AI라는 게 그런 뭐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상에서의 활동들을 도와주는 거지만은 결국은 이게 물리적 세계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때는 당연히 로봇이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하니 그 로봇이라는 게 큰 그림에서 AI 테마의 일부인 거는 맞습니다. 네, 다만 항상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분야들을 바라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 임계점을 넘어서야지 이게 기술 장벽이라는 게 확실한 해자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잘할지 사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사실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제는 옛날에 한 90년대 이럴 때는 반도체 회사가 수십 개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승자가 누군지를 잡아내라 이러면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우리가 고르는 건 다 틀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매우 명확해졌죠. 플레이어가 몇 개 남지 않았고 이거를 넘어서는 신규 진입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졌으니까요. 로봇 산업에서의 기업들은 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하게 누가 얼마나 강점을 보이고 확실한 기술 장벽을 치고 해자를 확보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다들 돈을 벌기도 어려울 거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도 해야 되니까 또 기술 경쟁도 해야 되니까 투자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드웨어 기업에 얼마나 베팅할 수 있느냐는 항상 어려운 거라서 약간 테마성 성격을 띠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기간을 좀 지나고 본격적으로 로봇이 돈을 번다. 누굴 사는 게 확실한 승자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중국 회사다라고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이미. 근데 원래 주식 투자할 때 중국이 하는 건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예. 중국이 하면 일단 무조건 오버하게 생산을 하니까 예. 과생산을 해서 결국 경쟁자를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근데 이미 걔네가 다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로봇 회사들 중에 그걸 중국 로봇 회사랑 경쟁을 해서 이길 만큼 있는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면 뭐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않죠. 예, 객관적으로 보면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로봇이라는 게 결국은 AI가 탑재되는 기기이다 보니까 결국 이거를 중국 거를 전 세계가 다 쓸 수 있느냐는 또 모르는 얘기인 것 같아요. 분명히 기술적으로 뭔가 장벽을 치고 못 넘어오게 하려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화웨이가 세계 시장에서 쫓겨나는 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이 이 로봇 시장을 지배하게 될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여튼 생산 단가와 경쟁력이라는 차원만으로 보면은 중국에 맞서서 이걸로 이길 거다라는 말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시장은 여튼 간에 뭔가 명확해지려면 시간이 곧 걸리고 걸린다. 명확해질 것들이 너무 많다. 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테마들, 산업들 얘기를 했는데 다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습니다. 연구원님 보시기에 하반기에 가장 유망한 쪽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AI 관련 쪽인 것 같고요. 그럼 반도체가 제일 중심일 거고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은 뭐 전력기기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HBM 쪽으로 쏠림이 컸다가 이제는 약간 그 밑에 단까지도 약간은 필요해진다. 그러니까 쇼티지가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고 그 수혜를 받는 게 약간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인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약간 하이닉스 독주에서 삼성전자가 따라붙는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는 좀 진행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주목했던 게 준비 과정에서 주목했던 게 뭐 조선, 원전 이런 얘기여서 약간은 빠져 있었던 게 전력기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뭐 1,500억 달러, 3,000억 달러 미국에 공장 많이 지을수록 그 배전반은 다 한국의 전력기기 회사들이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같이 챙겨본다면은 AI 테마의 수혜주인 동시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거에 수혜주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을 돌아가게 하는 전력을 생각을 못했었네요. 네, 이 부분까지도 저희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후에 한 번 수령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그게 연금화되어서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신청 시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 머니랜턴 홍승희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승희 양면에 네, 제가 투승희를 두고 있네요. 네, 일단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이게 10월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던데 네. 어떤 제도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 보험금 중에 내가 가입했지만 받지 못한 보험금이 있죠. 그게 바로 사망보험금인데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은 원래 사후소득인데 이거를 기존에 생존해 계신 분들이 먼저 노후 생활의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받고자 생전소득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들이 노후 소득 공백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올 3월에 발표했고 제도가 조금 더 다듬어져서 새롭게 발표가 되면서 10월에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인데요. 종신보험 계약에 제도성 특약을 부과를 해서 이제 유동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만약에 사망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 유동화 가능한 연령에 도달하고 나머지 신청 조건을 완성을 한다면 그때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유동화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노소득 공백기가 발생되는 보험 계약자들이 사망보험금을 나중에 사망해서 받기 전에 미리 땡겨서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이 정해서 이제 모든 보험사에 적용을 하겠지만 현재는 5개 보험사가 먼저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지 조건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55세가 되면 수령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자산 요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납입 조건이 보험료 납입이 완료가 된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에 한해서 가능하고 할 수 있는 한도는 유동화 한도는 사망보험금의 90%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유동화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납입 기간하고 보험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보험에 한해서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현재 신청하고자 할 때 보험 계약 대출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요. 또 유동화 기간을 얼마나 몇 년 동안 뿌려서 받을 거냐에 대해서 2년 이상 뿌려받겠다라고 신청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요즘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좋은 것 같아서 신청했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하고 나서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냥 사망보험금으로 다 받을게라고 생각이 바뀌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철회가 가능하긴 합니다. 단 언제 가능하냐면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철회가 가능하고요. 유동화로 연금을 수령한 때로부터는 15일 이내 이 둘 중에 빠른 날짜까지만 철회가 가능해서 받고 2년 지났는데 다시 돌릴 수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이제 유동화 제도라고 하고 이런 제도가 시행된 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종신보험은 연금 전환 제도가 있었잖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전체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일시납으로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거랑 똑같다면 얘는 사망보장의 일부는 남겨놓고 일부만 내가 유동화를 해서 연금으로 받겠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사망보험금이 1억 원이다라고 네. 가정하면 예전에 연금보험들 많이 연금보험이 아니라 이제 그 종신보험 많이 들었었던 걸 집중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럼 1억 원이라 가정하면 네. 예를 들어서 그냥 대출을 받으면 네. 하는 거 한 가지. 네. 두 번째는 아예 그냥 해지해버리고 한 번에 받는 거 두 번째.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새로운 뭔가의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셋 중에서 네네. 차이가 그러니까 뭐가 제일 개인한테 제일 유리한 건가요? 이거는 그런데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한다면 아무래도 세 번째가 조금 더 옵션에서도 일부는 유동화하고 일부는 사망보험금을 남겨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까 처음 말씀하신 보험계약 대출은 단기의 자금을 활용하려면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서 활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계속 내가 이자를 납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
갖고 있는 종신보험을 연금 전환해서 쓰게 되면 또 연금 전환해서 쓰니까 어차피 내가 이걸 갖고 유동화를 시키는 건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망보험금은 아예 없어지고 새롭게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거가 똑같기 때문에 실은 보험에는 어디나 사업비라는 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부수적인 연금에 대한 비용도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수수료 부분이 또 띄어지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유동화 제도를 이용하면 그런 비용은 나가지가 않나 보죠? 네, 사업비는 최소 수수료 없이 하자라고 지금 제도에 나와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하자. 네, 그 네. 부분이 제일 크겠네요. 네, 그렇죠.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는 운용에 따른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명확하게 그 발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네. 1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1억을 가지고 연금으로 받으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연금으로 쭉 나눠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2년 동안에 다 줘? 그럼 90%면 9천만 원을 2년 동안에 나눠서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최소 거예요? 유동화 기간을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2년 최소는 이상? 2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2년 동안에 9천만 원 주는 거네요? 9천만 원을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사망보험금이 1억이니까 90%면 9천만 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사망보험은 미래에 발생될 리스크에 따라 내가 보험료를 내니까 1억의 사망보험을 받기 위해서 낸 보험료는 실은 누군가는 2천만 원, 누군가는 3천만 원, 누군가는 4천만 원 이럴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회사의 내 이름으로 보험사에 쌓여있는 금액은 실은 1억이 지금 쌓여있는 게 아니라 2천만 원 플러스 예정일이 조금 더 가미된 2,300, 3천 이렇게 쌓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 해약 환급금을 바탕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90%면 내가 2천만 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지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시점에 내가 내 이름으로 쌓여 있는 해약 환급금이 3,500만 원이다. 그러면 3,500만 원의 90%를 바탕으로 이제 유동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보험금이 아니네요. 그냥 내가 낸 돈의 90% 주는 거네요. 낸 돈에 플러스 이제 이율이 조금 붙긴 하겠지만 보험회사 이자율 5%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쟁점이 있는 게 종신보험의 예정률은 아주 예전에 가입했던 종신보험들은 한 7%였는데. 예정률이 7.5%, 7% 실은 네. 보험사에선 부담스러운 포인트가 있었을 그래서 거예요. 오히려 보험사가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약간 질문에도 있던데 아마 보험사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렇게 실제로 보험사는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 네, 저도 실은 일견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7.5% 예정률로 팔았던 종신보험을 그렇게 받은 보험료를 갖고 미래에 이제 보험금을 챙겨주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버거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지금 금리 상황으로는. 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유동화를 시켜서 먼저 줘버리면 지금 해당되는 계약에 이제 지금 사이즈가 한 33조 정도 된다라고 발표가 됐던데 33조가 일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유동화를 통해서 가능성이 33조 그중에 신청하신 분들이 또 쪼개서 받으실 거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나가는 금액이 크진 않을 그쵸. 거고 당장은 그리고 어쨌든 미래의 사망보험금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 리스크는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물론 듭니다. 아니, 저는 네. 이거 딱 들었을 때, 여차직하면 저 사망보험금 많은 네. 보험사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보험사에게 이득일 것 같아요. 네, 그냥 맞습니다. 반대로 네. 돌리면은 네. 실제로 7% 할인돼가지고 손실로 막 기표돼 있던 거 다 없애면서 또 부담도 확 줄이고 그거 하면서 조금 이제 수수료 붙여서 또 하고 그러면 양쪽으로 하면 수익이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다 이제 뿌려놨던 손실을 한 번에 딱 당겨서 하면 아주 되게 좋을 것 주식에 같은. 투자 지금 아이디어까지 원하실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뭔가 네. 생명보험사 입장에서는 네. 이게 오히려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게 결국에 가입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사후에 내 가족에게 돌아가던 보험금이 내가 생전에 좀 미리 땡겨 쓰겠다 이런 느낌으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장점이 뭐가 있는 걸까요? 가입자 입장에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물론 미래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굉장히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특히 이번에 해당이 되는 종신보험이라는 상품은 언젠간 사망하면 받게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100%라고 할 수 있는 그쵸. 상품이죠. 그런데 그게 요즘 같은 초고령화 시대에는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그 먼 미래의 사후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길어진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보험 계약자별로 선택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노후에 대한 내 소득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환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저보다 미래에 뭐 배우자의 소득이나 아니면 자녀한테 물려주는 상속 재산을 조금 더 남겨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안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네. 아, 근데 제가 범죄 수사물만 보던 사람이라 지금 나쁜 생각이 순간 든 게 네. 이거를 혹시 네. 다른 가족이 가입자가 아니라 네. 다른 가족이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까 지금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은 네, 없을까요? 어떻게 악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서 보면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는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험 상품이라는 게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를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을 아내가 가입하고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엄마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자녀가 가입해서 보험료를 낼 수도 있고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이제 말씀하신 범죄 스릴러물에 나오는 이런 케이스들이 될 수는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유동화 제도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경우만 그래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보통 이렇게 사망보험금 유동화되는 게 그 종신보험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보험들도 되는 건가요? 이번에 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에 해당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그냥 사망보험금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망보험금도 어느 기간 동안 보장받냐에 따라서 종신토록 보장받으면 종신보험,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받으면 정기보험이고 또 보장을 해주는 목적이 어떤 사망이든 보장해주면 일반 사망 그리고 질병으로 사망하면 질병사망, 뭐 재해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종신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재원을 유동화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되돌릴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해주셨지만 아까 들었을 때 뭐 30일 굉장히 저는 짧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선택을 할 때 좀 잘 선택해야겠다 싶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내가 이걸 사후에 받는지 아니면 생전에 받는지를 무슨 기준으로 삼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10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보험사에서 해당되는 고객들한테 개별 안내를 해주도록 제도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내를 해주면서 본인이 얼만큼의 유동화 비율을 갖고 언제 몇 세, 몇 년 동안 뿌려받을지를 결정하면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조견표를 안내해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대신 이런 요건이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5060 세대 중에 당장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65세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뭐 퇴직연금을 받기 전까지 공백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이럴 때 좀 활용해 보는 걸로 쓸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30세부터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매달 20년 동안 87,000원씩 총 2,088만 원을 납입을 했다. 그래서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만든 증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보면 55세부터 70%를 유동화해서 20년 동안 받을게요라고 신청하면 월 14만 원, 연간 164만 원씩 총 3,274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납입한 보험료는 2,088만 원이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죠. 근데 이걸 받고 나서 사망하면 3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나중에 받아서 이제 이거는 상속으로 물려주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 시점을 55세가 아니라 60세, 65세로 낮추면 훨씬 조금 더 많아지긴 하겠죠. 근데 실은 55세부터 받는 금액은 보시면 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낸 게 어쨌든 뭐 월 87,000원씩 옛날에 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냈는데 인플레가 얼만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실은 이렇게 활용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금액을 받아서 지금 부족한 이제 뭐 실은 간병이나 치매와 관련된 보장을 따로 준비하겠다. 이거 가지고서는 뭐 내가 나중에 요양자금으로 쓸 돈으로 따로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여튼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어쨌든 지금 당장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소득이 부족한데 고액의 사망 보장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그냥 내비두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걸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만약에 65세가 넘어가서 연령이 좀 높았다. 그러면 70세 정도가 되셨을 때 내가 건강염려로 의료비, 뭐 요양지출 이런 비용이 클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된다면 예를 들면 70세부터 유동화 비율을 높이 90% 가까이로 잡고 15년 동안 받겠다라고 하면 월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35만 원 정도 되시더라고요. 연간 받는 금액은 연간 받는 금액까지 해서 15년 동안 받는 금액은 한 6,300만 원 정도가 되시고요. 근데 이렇게 받고 나셔서 사망하시면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이 남는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도 활용이 가능하시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그래도 당장의 생활비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좀 남겨놓고 싶어라고 한다면 1억을 다 땡겨 유동화하긴 그렇고 한 40에서 60% 정도만 유동화 시킬게라고 생각하시면 한 65세 되는 시점에 60%를 유동화를 선택하고 20년 동안 받겠다 그러면 연간 187만 원씩 받으시다가 20년 지나고 나서 사망하시면 6천만 원 정도의 이제 사망 보장이 4천만 원 정도의 사망 보장이 남아 있게 되는 이런 케이스로 선택하실 지금 수 저 있는 예시를 거죠. 제가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네네. 예시상으로 보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낸 돈에다가 이자 정도가 붙은 정도의 금액까지의 90%를 주고 대신에 그거 빼고 나머지 원래 주기로 했던 1억 부분에서 주기로 했던 나머지는 진짜 사망할 때 줄게. 네.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결국 정확히. 1억 다 중에서 낸 돈만 받는 거다라고 보고 실제로 사망보험금 자체는 또 보험사에 그대로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죠. 제가 유동화를 선택한 금액만 환급금을 유동성으로 활용하는 거고 나머지 환급금은 계속 불이가 돼서 남은 사망보험금을 챙겨주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처럼 보험사가 그렇게 이득을 볼 것 같진 않네요. 얼마나 선택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자 마인드 바뀌셨나요? 이거 해볼까 그랬는데 이렇게 해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요 세금 문제도 한번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비과세 요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유동화를 시켜준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뭐 세금 유예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본적으로 보험 차익은 과세 대상입니다. 보험 차익이라고 하는 건 소득세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차익이라는 건 내가 받은 보험금이 내가 낸 보험료 대비 수익이 발생되면 요거는 보험 차익이라고 하고 이건 원래는 과세 대상이나 소득세법상 이 소득세법상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만족을 하면 비과세가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프거나 사고로 인해서 받은 보험금은 내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크잖아요. 근데 여기도 과세하냐? 그렇진 않고 이거는 순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 차익도 비과세가 되고요. 저축성 보험도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라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요건이 어떻게 되냐면 보험 계약이 10년 이상이어야 되고 매달 납입하는 저축성 보험의 월 납입액이 1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순수 보장성인 종신보험을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과세 아니에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유동화를 선택하는 순간 이게 약간 저축성 성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른 저축성 보험 납입액하고 총 매월 납입한 금액이 150만 원을 넘어가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잠깐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보험 계약이 10년 이상 유지를 했고 제가 월 보험료를 10만 원씩 냈어요. 그리고 10년 이상 납입도 완료해서 이제 유동화를 70%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7만 원이 저축성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7만 원이 내가 내고 있는 나머지 월 저축성 보험료랑 합쳐서 150이 넘어가지 않으면 비과세니까 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큰 이벤트들은 또 정리가 됐지만 그래도 뭐 실적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오늘 밤 미증시는 어느 부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오늘 엔비디아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늘 오르면 내일 빠지고 오늘 내리면 내일 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으로 대응의 간다. 영역으로 봐서 오늘 엔비디아가 빠진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매수 관점으로 가고 엔비디아가 오른다. 그러면은 좀 매도 관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이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쇼 플러스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SBS 비즈 앱, SNS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에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